여러분 안녕하세요. 서울경제신문 뉴욕특파원 김영필입니다. 오늘은 주가가 조금 하락했습니다. 간만에 어제 오늘 은행 쪽에서는 특별하게 더 이렇게 굉장히 안 좋은 소식은 없었어요. 그럼에도 오늘 좀 국채금리가 조금 상승했습니다. 은행적이 좀 며칠 조금 괜찮으니까 안정을 찾으니까 국채금리가 상승하면서 전반적으로 증시는 좀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또 여러 가지 볼 것들이 조금 있어요. 또 유럽 중앙은행에서는 또 이 CDS를 가지고 또 문제 제기를 했다는 소식이 뒤늦게 좀 알려진 거죠. 오늘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같이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판을 좀 바꿀 수 있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같이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3월 월스트리트는 좀 이렇게 시작하겠습니다. 제목은 ECB가 크레딧 디폴트 스왑 시장, CDS 시장이 매우 불투명하다, 문제가 있다, 이런 거죠. 좀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A급 오피스 시장도 임대가 좀 감소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전반적으로 최근에 좀 상업용 부동산 부분은 좀 이슈니까 제가 좀 계속 좀 전달해드리고 있어요. 좀 추가적으로 데이터가 나오거나 좋은 정보 나올 때마다 업데이트 해드리고 있으니까 같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ECB의 은행감독위원회 위원장이라고 하는데 처음 보시는 분도 많으실 거예요. 저도 잘 모르겠는 분인데 어쨌든 CDS 시장 관련해서 중요한 자리에 있는 사람이 얘기를 했으니까 제가 오늘 가져왔고요. 방송 시작 전에 아침에 찾아주신 여러분들 또 인사 한번 또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라멘트님 반갑고요. 상호님 부동산 얘기 조금 더 전해드릴게요. 꽃교형님 반갑고요. 천사로시퍼님, 신영기님, 이큰개구리님, 내방신쿵님, 김소영님 모두 감사합니다. 형님 반갑고요. 폴0118님, 빅보스님, 누수의달인 아빠손님 감사하고요. 써니님, 써니님 감사합니다. 어제 그 지적해주신 거 제가 지적 덕분에 그 오타난 부분 수정을 할 수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별님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 한번 또 시작을 해볼게요. 오늘 이제 나스닥은 0.45% 정도 내렸고 S&P, 다우 모두 좀 하락했습니다. 다우는 조금 상승하게 됐었는데 결국 하락했고요. 나스닥은 오늘 하루 종일 안 좋았습니다. 하루 종일 안 좋았어요. 국채금리가 조금 상승세를 계속 보이고 있어요. S&P 500 보시면 기술주 중심으로 좀 많이 하락했죠. 애플, 메타, 구글, 아마존, 테슬라 전부 다 내렸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전부 다 하락했습니다. 국채금리 보시면 10년 만기 국채금리는 한 3.57까지 올랐고 2년물도 한 4.08까지 상승했다. 다시 조금 이제 안정을 조금씩 찾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지역은행들 그게 좀 문제긴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제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 마이너스 2.3%, 팩웨스트 마이너스 5%. 이제 조금씩 2에서 5%가 좀 정상적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조금씩 안정을 되찾고 있긴 한 거죠. 어쨌든 조금 나아지고 있긴 합니다. 근데 하지만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상호용 부동산 문제 이게 좀 가닥을 잡아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애플은 후결제 서비스 시작한다고 했고 요거는 조금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FTX 창업자 샘 뱅크먼 프리드가 중국 관리들한테 4천만 달러 뇌물을 제공했다. 조금 미중 관계에 포함해서 그리고 이렇게 되면 뱅크먼 프리드는 좀 중형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윤리적으로도 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뇌물 제공. 중국에서는 흔한 영업 방식일 수도 있겠으나 어쨌든 미국에서는 쉽게 용납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도 있었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22 내용, 크레딧 디폴트 수업 가지고 도대체 무슨 얘기를 했느냐, 이게 좀 중요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이게 원래는 파이낸셜 타임즈에 먼저 나왔었어요. 요 기사거든요. 엔리에가 요구했다. 디폴트 수업 시장이 매우 좀 주장했다, 이런 거죠. 매우 불투명하다. 그리고 좀 유동성이 부족하다. 도이치뱅크 문제 생긴 이후에 이런 얘기를 했다. 이거는 크레딧 디폴트 스왑 시장이 좀 이상하다. 쉽게 얘기하면 이상하다 이거잖아요. 시장이 좀 이상해. 문제가 있어. 이런 얘기죠. 조금 더 심하게 얘기하면 믿을 수 없다. 이런 얘기까지 하는 거겠죠. 그래서 멘트를 보면 그런 불만이 상당히 꽤 드러나 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 기사에 보면은 이분이
이게 지난주 금요일이거든요. 그러니까 프랑크푸르트에 독일에서 있었던 무슨 한 언론사 행사에 가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날은 마침 도이치뱅크가 좀 크레딧 디폴트 스왑이 급등하면서 좀 흔들렸단 날이거든요. 수백만 달러 규모의 크레딧 디폴트 스왑 거래로 1조 자산 규모의 은행이 막 흔들린다. 주가가 흔들리고 예금이 빠져나가게 할 수 있다. 1조 유로 규모니까 달러로 따져도 1조 달러 넘는 거죠. 엄청난 큰 은행인데 막 이렇게 막 흔들린다. 주가가 흔들리고 예금이 빠져나간다. 시대 시장은 매우 불투명하다. 거래량이 적고 유동성이 부족하다. 이게 뭔지 이상한 시장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면서 시대 시장에 더 많은 투명성이 있어야 한다. 글로벌 규제기관인 금융안정위원회. 그래서 뭐 이제 파이낸셜 스테이빌리티 보드 여기에서 이걸 좀 이재민 뭐 검사도 하고 좀 들여다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엄청 센 발언이죠. 센 발언입니다. CDS 시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CDS 프리미엄 같은 거 숫자 나오는 거는 믿을 수 없다. 이게 도이치은행 사례에서도 봤듯이 이게 특정 은행의 펀더멘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 이런 얘기까지 한 거예요. 실제로 보시면 그때도 제가 지난번에 전해드렸지만 CDS 프리미엄이 그렇게 갑자기 급등할 이유는 없었다. 그게 뭐 시장의 컨센서스였잖아요. 그래서 이제 파이낸셜 참전 좀 이렇게 추가로 얘기를 좀 해줍니다. 도이치뱅크가 CDS가 가장 많이 거래되는 기관이긴 하다. 그럼에도 지난해 4분기에 하루 평균 거래 건수가 9건에 불과했다. 굉장히 적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거래량이 적으면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가격이 좀 왜곡될 수 있습니다. 뭐 갑자기 급등하거나 급락하거나 적정 가격이 형성이 안 될 수 있죠. 시장에서 문제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요거는 조금 더 볼 필요가 있는데 블룸버그가 뭐 자체 취재를 한 것 같아요. 문제 24일의 경우 500만 달러 거래 규모의 단일 CDS 거래가 시장을 뒤흔들었다. 단일 500만 달러 규모의 단일 CDS 거래 요게 좀 규모가 좀 있고 하다 보니까 거래는 많이 안 되고 어쨌든 요 단일 거래가 CDS 프리미엄을 갑자기 급등시켰다. 좀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ECB 중심으로. 그러니까 이제 그 아까 감독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불만을 토로한 거죠. 이건 뭐냐? 이거 뭐 한 건 가지고 이렇게 된 거다. 좀 이상하다. 근데 불법 혐의는 없다고 합니다. 아직. 그런데도 좀 이제 ECB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불만일 수 있겠죠. 그래서 엘리아가 좀 생각하는 건 이런 것 같아요. 거래가 불투명해서 특정인들이 마음 먹고 대형은행을 언제든지 뒤흔들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좀 언급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혹시라도 뭐 불법은 당연히 없다고 했었지만 혹시라도 있을지 모르는 투기 세력에 경고를 좀 하는 거죠. 블룸버그 보도를 보면 약간 어쨌든 해지 수단을 한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혹시 모르니까요. 앞으로도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잖아요. CDS 시장 가지고 예를 들면 그 도이치뱅크 주식을 뭐 사서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CDS 거래를 통해서 규모가 훨씬 작으니까 작지만 CDS 프리미엄이 급등하거나 이런 거에 주는 의미가 굉장히 크잖아요. CDS 프리미엄이 급등하면 주가뿐만 아니라 채권 가격에도 대규모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CDS 프리미엄을 가지고 장난을 치면 더 큰 효과를 낼 수 있겠죠. 주식 가지고 뭐 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앞으로도 있을지 모르는 투기 세력에 좀 경고를 날리는 거죠. 야, 니네 앞으로도 이거 가지고 장난치면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서 CDS 시장 자체도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왜냐하면 좀 거래가 너무 거래량이 적고 그거 하나가 좀 왔다가 특정 사례가 전체적인 은행 자체를 막 뒤흔들어 놓으니까 이걸 좀 한번 봐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CDS 프리미엄이 도이치뱅크 사례를 보시면 됩니다. 이상 급등하면 주가가 하락하고 특정 은행이 불안해지고 그것이 글로벌 금융시장의 우려로 이어진다. 도이치뱅크는 그나마 조금 그 자리에서 조금 끊었지만 이게 끊지 못하고 상황이 조금 이어지면 완전 크레딧 스위스처럼 확 갈 수도 있는 거죠. 물론 크레딧 스위스는 기본적으로 안 좋았습니다만 확 갈 수 있는 부분. 도이치뱅크도 지금도 계속 약간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 노출이 많다. 전체 상업용 부동산 대출 한 360억 달러 익스포저 중에 절반가량이 미국에 있다. 이런 부분 계속 좀 얘기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단초가 된 CDS 프리미엄 이 부분을 ECB에서는 야 이거 너무 이상해 이렇게 한 거죠. 그 이유는 이런 부분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어떤 은행에서 석연치 않게 CDS 프리미엄이 상승하면 야 그거 시장 자체가 이상하다. 이렇게 기본 자체 전제를 깔아뭉개는 것이죠. 깔아뭉개려고 하는 겁니다. 물론 CDS 프리미엄 시장이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뭐 좀 이렇게 뭐 청산소 부분도 있고 뭐 이렇게 좀 뭐 이렇게 좀 정리가 좀 되고 발전도 했었는데 어쨌든 이번에도 조금 문제가 있다. 그러면서 석연치 않게 CDS 프리미엄이 급등하면 이렇게 잘라버릴 수 있는 거죠. 야 그거 시장이 이상해.
시장 자체가 이상하다고 하면 사람들한테 그 바로 그냥 그런 거죠. 예를 들면은 그 뭐 자체가 뭐 이제 보통은 이제 그 뭐 이제 재판 같은 거 할 때도 예를 들면은 범죄자가 얘기한 거다. 그러면 이제 그거 가지고 좀 문제를 많이 삼죠. 범죄자가 얘기했으니까 효력이 있느냐, 뭐 이런 식으로 말을 좀 믿을 수 없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처럼 시장 자체가 문제가 있다, 이런 식으로 아예 그냥 깔아뭉개는 측면도 조금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ECB에서 CDS 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이게 어느 정도 커지느냐, 그러니까 좀 미국에서 조금 미국만 호응해주면 금방 또 얘기가 막 진전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제가 조금 좀 그런 부분은 이게 사실 아시아은행에서 이런 문제가 있었으면 얘네들은 그냥 시장 논리라고 그냥 하고 넘어갔을 겁니다. 예. 야 그거 뭐 CDS 시장이 뭐 문제가 있어, 그냥 넘어갔을 겁니다. 근데 이제 자기네가 좀 한번 된통 당하다 보니까 CDS 시장 자체에 문제가 있다, 이제 와서 갑자기 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물론 시장 자체를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죠. 추가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고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은 조금 어쩔 수 없는 측면도 있지만 조금 안타깝다. 그리고 그런 금융시장의 주도권 이런 게 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2008년에도 국내 은행도 CDS 프리미엄이 많이 올라갔었어요. 그때 고생 엄청 많이 했었거든요. 물론 이제 그때는 뭐 당연히 미국에서부터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미국이랑 유럽 은행들은 뭐 노출이 많았으니까 그들은 당연하지만 한국 은행들도 그때 고생을 엄청 많이 했었죠. 그래서 이 금융 주도권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꼭 이제 이런 CDS 문제뿐만 아니라 신용평가사, 제가 가끔씩 말씀드리지만 무디스나 S&P, 피치는 굉장히 좀 규모가 작고요. 무디스나 S&P에서 신용등급 내려버리면 그날로 확 가는 거죠. 기업이나 국가나. 그래서 제가 종종 말씀드립니다만 무디스나 S&P가 평소에는 뭐 한국 경제 좋다, 뭐 어느 뭐 삼성전자 괜찮다, 뭐 이렇게 얘기해도 어느 날 갑자기 조금 이상 신호가 있으면 다음 날 바로 안면 몰수하는 곳이에요. 찾아가봐서 야 너 우리한테 잘 줬는데 왜 갑자기 낮추니, 이렇게 얘기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데입니다. 완전 쏘아 이런 거기 때문에 그래서 평소에 조금 문제라도 관리를 잘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쨌든 유럽에서 CDS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에 앞으로 CDS 문제가 조금 나와도 이렇게 좀 시장 자체를 공격함으로써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좀 해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CDS가 그리고 CDS 시장이 어떻게 좀 변할 건지, 그리고 뭐 개혁이라면 개혁이랄까요, 손을 어떻게 좀 볼 건지 그걸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최근 은행 위기의 한 그 단초는 CDS 프리미엄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CDS 시장을 전반적으로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앞으로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유럽은 지금 그렇고 연준은 오늘 은행 규제를 조금 더 강화할 생각을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이클 바 연준 부의장이, 이 사람이 이제 감독을 담당하죠. 1000억 달러 이상의 은행은 자본 규제와 유동성 기준을 강화해야 될 것 같다. 자본 규제와 유동성 기준 강화한다는 얘기는 그냥 대출이 줄어든다고 생각하시면 이꼴 대출 감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좀 장기적으로 보면 안 그렇겠지만 단기적으로는 무조건 대출 감소 이꼴 경기 둔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뭐 2018년, 그러니까 뭐 트럼프 있을 때 규제 완화했던 거 그걸 좀 문제 삼기도 하고, 어쨌든 연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점. 공화당이 좀 이거를 규제 강화를 조금 반대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꼭 이렇게 법률이나 이런 거 안 와도 감독기관에서 좀 이렇게 뭐 창구지도 비슷하게 그걸 유도할 수도 있거든요. 충분히 법률로 하지 않더라도 니네 유동성을 좀 높이는 게 더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보통은 평소에 관계를 잘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많이 좀 따르게 되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은행 대출 감소 이슈가 계속 진행될 수 있다. 그게 이제 사실 계속 상업용 부동산 대출과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무디스 애널리틱스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미국이죠. 대도시 중심가의 높은 임대를 자랑하는 A급 클래스 A 사무실 임대 건수가 감소했다. 한번 같이 보시죠. 이게 월세지저널 기사인데요. 요 초록색 선이 클래스 A급. 요 내려가는 거는 BC급이죠. A급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21년 2분기가 그때를 이제 100이라고 한 겁니다. 근데 A급 이제 사무실 임대 건수를 보면 쭉쭉쭉 상상, 초록색이죠. 올라가다가 작년 3분기가 정점이죠. 그 이후로 꺾였다는 거죠.
미국 맨하탄에 나가면 뭐 이제 그 파크 에비뉴라고 거기 이제 한국 총영 뉴욕 총영사가 또 그쪽이 그 라인에 있거든요. 어쨌든 그 파크 에비뉴가 좀 이렇게 거리가 깨끗하고 그 금융사들도 있고 뭐 하여튼 좀 괜찮은 것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거기 뭐 경미업체들도 있고 뭐 그런데 거기가 좋아요. 그쪽이 좀 한동안 좀 이렇게 좋은 고급 오피스들이 많았었는데 최근에 이제 원 벤더빌트라고 그쪽이죠. 브라이언트 파크 조금 지나서 거기 하나 새로 생긴 게 있어요. 원 벤더빌트 그리고 이제 뭐 허드슨 야즈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거기 이제 뭐 베슬도 있고 새로 만든 베슬도 있고 원 벤더빌트는요. 한번 찾아볼게요. 예, 이 건물입니다. 브라이언트 파크 바로 지나서 있거든요. 여기 새로 전망대 같은 것도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전망대 같은 경우에가 이제 좀 비싸긴 한데 최근에 관광객들이 많이 가는 곳입니다. 원 벤더빌트. 그래서 이쪽으로 좀 이제 그 오피스 수요가 많이 이동하기도 해요. 여기로도 가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허드슨 야즈 그쪽으로도 많이 이동하고 있죠. 그래서 전체적인 공급이 늘어난 겁니다. 맨하탄에도 공급이 늘어났고 그러다 보니까 고급 사무실 같은 경우도 공급이 늘어났고 그러다 보니까 좀 많이 비는 거죠. 공급은 늘어났고 다시 새로운데 더 좋은 데로 많이 이사를 가니까 이렇게 되면 사실은 조금 A급 내에서도 막 이렇게 층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밑에 층위도 계속 안 좋아지는 거고 BC는 더 안 좋아지는 거고 보십시오. BC는 확 떨어지고 있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물론 이제 그 임대 건수가 줄고 그렇다고 해서 공실이 많고 했다고 해서 다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계속 제가 며칠 동안 계속 거쳐서 말씀드리고 다른 데서도 많이 지적을 하지만 그 올해 만기가 도래하는 상업용 부동산 대출이 상당한 규모가 크고 그중 대부분은 이제 코로나 전후로 금리가 상당히 낮았을 때 대출받은 거다. 지금은 금리가 상당히 올라갔죠. 기준금리가 올라갔고 그 다음에 은행들이 지역은행들이 좀 어려워서 만기 연장을 해주기가 좀 어려운 상태, 쉽지는 않은 상태. 그러니까 이게 자꾸 이제 걱정들을 많이 하는 겁니다. 문제가 되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제가 어디서 말씀드렸지만 만기 연장이 첫 번째 문제, 두 번째는 금리. 만기 연장을 해도 금리가 높으면 결과적으로는 시간이 지날수록 그 손실이 커져서 나중에는 연체를 하거나 건물을 팔아서 갚아야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기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가격들이 자산 가격이 더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연쇄 효과를 다들 걱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중간에서 금융당국이 이런 쪽이 좀 풀어줄 수 있을지, 그걸 잘 넘어갈 수 있을지, 그게 좀 관건이에요. 이 부분들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무디스 애널리틱스는 이렇게도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괜찮다고 말하는 빌딩 소유자들은 스스로 어느 정도 속이는 것이다. 그런 얘기고 어쨌든 상황이 이렇지만 연준의 긴축은 뭐 금리 인상이 아니더라도 긴축은 지속한다. 오늘도 이제 제임스 블러드가 홈페이지에 뭐 자기 생각을 올려놨어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 홈페이지에 있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 큰 줄기의 내용은 여태까지 했던 내용과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뭐 금융 안정은 뭔가 은행 안정은 그 나름대로 도구가 있으니까 뭐 이제 긴급 대출이나 창구 뭐 대출 같은 거 그걸로 해서 처리하고 인플레이션은 금리 인상을 처리한다. 이런 식으로 나눠서 할 수 있다. 그런 말을 했어요. 그 얘기는 긴축을 계속해야 된다. 금리 계속 올려야 된다. 그런 거죠. 인플레이션 떨어지지 않는 이상. 그래서 보면 기본적으로 블러드는 미국 경제가 강하다. 그래서 인플레이션도 세다 생각하고 있는 거고요. 오늘 컨퍼런스 보드의 3월 소비자 신뢰지수는 지역은행 혼란 속에서도 예상으로보다는 좀 높게 나왔다. 참고 삼아 봐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침체 전망은 컨퍼런스 보드 자료를 봐도 침체 전망은 여전하다. 6개월 뒤 상황을 보는 3월 기대 지수가 계속 80을 밑돌고 있다. 그런 부분들. 그리고 블룸버그에서 설문조사했더니 1년의 경기 침체 예상 비율이 조금 높아졌다. 60%에서 65% 높아졌다. 그런 내용들이 있고요. PC 전망도 상승했다. 침체 와중에 물가가 높은 물가. 연준의 타깃 물표가 2%니까 2%를 웃도는 뭐 3%, 4%대의 물가는 그리고 침체는 두 개를 합치면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스태그플레이션도 명확한 정의는 없고요. 낮은 성장, 뭐 1% 언더, 낮은 성장, 그리고 타깃 인플레이션 타깃 이상의 물가 정도면 스태그플레이션이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가로 하나 볼 거는 오늘 뉴욕 연방준비은행에서 그 주택 관련 뭐 조사를 하는 게 있어요. 매년 하는 건데 이건 임대료입니다. 임대료 전망치인데 작년 2월 조사했더니 향후 1년 내 상승률이 11.5%로 전망했는데 2023년이에요. 여기 이제 푸른색인데 많이 꺾였죠. 꺾였는데도 8.2%다. 전망치라서 뭐 실제로 이렇게 되느냐와는 조금 차이는 있지만 어쨌든 그럼에도 전망치가 상당히 높다. 실제로 그런 국민들이 좀 그렇게 느끼고 있다 이런 거거든요. 저도 요새 좀 얘기 들어보면 그 뭐 뉴저지에도 방 3개짜리가 한 달에 한 6,000달러까지 많이 더 올랐다 이런 얘기도 들리기도 하거든요. 6,000달러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뭐 700만 원이 훨씬 넘는 돈입니다. 방 3개 아파트 뉴저지에 700만 원이요. 예. 그렇다고 엄청 좋은 거냐? 뭐 그런 것도 아닙니다. 예. 지금도 방 3개 정도면 최소 4,000불은 넘거든요. 4,000불이면 뭐 한 500만 원이 넘는 돈이죠. 500만 원이 넘는 돈이면 엄청나게 비싼 돈인데 그게 좀 더 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다는 얘기를 제가 조금 듣고 있습니다. 뭐 전부 다 일반적인 사례는 아니고 제가 듣는 뭐 한두 건의 사례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거 참고 삼아 알고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침체 이런 얘기하고 하니까 월가에서는 계속 이제 기준금리 인하 이걸 좀 기대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기준금리 인하가 증시 상승으로 이어질 거다 보는 분들이 있고요. 이제 그렇게 안 보는 사람도 당연히 있지만요. CME 페드워치 보시면 이건 3월인데 동결 확률이 다시 조금 높아졌어요. 62%에 달하고요. 뭐 12월까지 보시죠. 12월로 보시면 4.25에서 4.50이 가장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연준의 기준금리가 4.75에서 5.00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다음에 올리냐 안 올리냐 그걸 떠나서 기본적으로 지금도 4.7에서 5.00인데 12월 전망치가 4.25에서 4.50이 제일 많다. 이건 어쨌든 상당한 금리 인하를 기대하고 있다.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의 짐 크레이머 CNBC 간판 진행자인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연준의 금리 인상 중단은 수십 년간 보지 못했던 증시 랠리에 불을 붙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제 요거 가지고 뭐 각종 짤이 좀 많이 돌아다니는데 먼저 한번 보시죠. 이게 이겁니다. 지미어스 크레이머에서 476년 나는 로마의 분리시다, 뭐 강세론자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 476년이 그 서로마 제국이 멸망한 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로마가 점령당하고 뭐 이민족들이 뭐 쳐들어와서 그러니까 이 망해가는 와중에서도 혼자 이제 분리시라고 하고 있는 거죠. 짐 크레이머 사진이거든요. 그래서 예, 혼자 분리시다 뭐 그런 거죠. 이제 뭐 짐 크레이머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짐 크레이머가 얘기하는 거 반대로 하는 그런 뭐 상품도 있고요. 이것도 이제 같이 나온 겁니다. 이건 아마 어제였던 것 같아요. 어제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CNBC에 나와서 퍼스트 시티즌스의 실리콘밸리 은행은 은행 문제를 다 해결해주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은행 위기가 끝났다. 짐 크레이머한테 감사해라. 왜냐하면 크레이머가 끝난 게 아니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 반대로 끝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있었다는 점. 어쨌든 이렇게 강세를 기대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 꼭 크레이머만 그런 건 아니에요. 예, 그런 사람들이 더 있죠. 충분히 더 있고요. 그런 생각들이 있다. 그리고 어쨌든 뭐 계속 주식과 ETF로는 돈이 조금씩 들어오고 있다. 근데 이제 블랙록이 오늘 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올해 금리 인하 없을 거다. 이거 금리 인하 있다고 생각하면 시장이 잘못 생각한 거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큰 침체가 오거나 뭐 그 자금 시장에 완전 뭐 그 문제가 생겨서 돈이 돌지 않는 경우, 뭐 돈맥 경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그런 경우가 아니면 금리 인하할 생각 없을 거다. 그래서 금리 인하 없다고 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블랙록에서. 그래서 이것도 오늘 조금 주목을 받았다는 점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하루 이틀 좀 조용했다고 해서 안심하기에는 이르다.
그래서 이제 요거에 저는 조금 눈여겨볼 만했어요. 지금 상황은 불안한 고요. 예, 뭐 좀 표현이 좀 어색하기도 한데 제가 번역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그 조용한데 불안한 거 있지 않습니까? 예, 뭐가 문제가 터질 것 같은데 별일 안 생기는 그런 불안한 상태. 예, 지금 그런 상태다. 은행 상태가 어떻게 될지 누가 아느냐. 그리고 추가로 오히려 이런 부분도 보는 거예요. 은행 위기가 이 정도에서 넘어간다고 생각하면 중앙은행들이 괜찮구나. 계속 긴축해야겠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결과적으로는 또 시장에는 안 좋을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상업용 부동산이나 리츠 쪽에서 계속해서 조금 모니터링 해야 된다. 그런 얘기 있고요. 추세적 반전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이르다. 요거는 뭐 이제 또 추가로 안 그래도 좀 은행 쪽이 좀 얘기가 안 좋은데 오늘 뭐 BNP 파리바, 소시에테 제네럴, 뭐 HSBC 뭐 이쪽에 뭐 하여튼 탈세 혐의로 압수수색을 했다. 그러니까 뭐 이제 은행 자체가 탈세한 것 같지는 않고 이제 뭐 일부 주주들이 뭐 배당세를 피하기 위해서 뭐그 과세 기간이 되면 뭐 다른 사람들 맡겼다가 다시 또 되찾아오고 막 이런 식으로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 어쨌든 그 부분에서 은행들이 좀 관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벌금 맞을 위기도 있다. 그런 내용이 있긴 한데 좋은 소식은 아니죠. 왜냐면 은행 쪽이 전반적으로 좀 요새 좀 얘기가 안 좋고 분위기가 안 좋잖아요. 그런데 이런 소식 나오면 좋은 건 아니죠. 왜냐면 이게 또 갑자기 또 수사하다 보니까 뭐 다른 쪽에 갑자기 또 문제 생겼다.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건 아니다. 물론 이제 제가 좀 이렇게 오늘 좀 안 좋은 얘기만 전해드린 것 같은데 겉만 먹고 가만히만 있으면 당연히 아무것도 못 하긴 하죠. 예. 일각에서는 계속 이제 은행주가 좀 많이 떨어져서 투자 기회일 수도 있다. 그런 얘기도 있고 아까 이제 뭐 자금 들어오는 거 보면 금융주에도 좀 많이 투자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긴 해요. 예. 그리고 이제 월스트리트저널에서 요거를 하나 내보냈거든요. 시그니처 뱅크 풋옵션에 투자해서 4,000%의 이익을 낸 사람이 있다. 그래서 재밌는 게 월스트리트저널에서 이게 바로 나올지 모르겠는데 예. 그 기사를 쓴 사람이 뭐 이게 군잔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바네르지 뭐 하여튼 뭐 그런 분인데 메일을 보내면 세부 내역을 뭐 좀 알려주겠다 그런 데도 있긴 해요. 뭐 관심 있으신 분들 한번 보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얼마나 알려줄지 모르겠는데 예 여기 기사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If you are interested in sharing your investing strategy 죄송합니다. 이거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의 전략을 알린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얘기를 보내라는 거네요. 죄송합니다. 예. 어쨌든 요 내용을 좀 재밌잖아요. 4,000%? 예. 4,000% 수익. 네. 하지만 뭐 꼭 이 풋옵션이 또 근데 말처럼 쉬운 건 아니잖아요. 예. 옵션 거래라는 쉬운 게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제 생각에는 이런 좀 위기 상황에서는 어떤 경쟁을 하시든 어떤 결정을 하시든 한 번만 더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투자를 하든 아니면 빠져나오든 아니면 유지를 하든 한 번 더 자신의 포지션을 한 번 더 생각하고 결정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오늘 준비한 내용은 이 정도고요.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면 또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